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1년 2월 8일 공기업 기기직 전공필기 시험 대비 모의고사 10문제 해설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2개에서 3개 정도, 그래서 난이도는 보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 커트라인은 80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참여자는 44명이네요. 그래서 이전 모의고사들에 비해서 참여자가 좀 적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답률은 73% 정도로 이 정도는 꼭 맞춰야 된다. 자, 어쨌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두 외팔보에 각각 하중 P와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이때 두 외팔보의 자유단 A점에서 발생하는 처짐량이 동일하기 위한 하중 P의 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유단에서의 처짐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에 최대 처짐량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죠? 자, 좌측 볼을 보면은 집중하중 P가 작용하고 있네요. 제가 이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외팔보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처짐량을 아주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었죠. 외팔보 집중하중 한 번에 박살내기 영상. 그때 말씀드린 그 공식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혹시 모르신다면 그 영상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로 간략하게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예의 경우일 때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L인 외팔보의 임의 곳에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죠. 그때 자유단 끝단에서 최대 처짐량을 구할 때에는 이 공식을 사용하시면 편리하죠. 제가 지금 써드리는 거요.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물론 1번 경우 우리가 최대 처짐량 구할 때에는 자유단에서 그때 그냥 면적 모멘트법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귀찮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 공식에다가 X값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공식에서 X값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외팔보 집중하중 한 번에 박살내기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X는 고정단에서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데까지의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즉 고정단에서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데까지의 거리, 즉 이만큼이죠. 4분의 L이죠. 그래서 이 X에다가 4분의 L만 대입해 주시면 A점에서 최대 처짐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3L-4분의 L 요거 그냥 대입하셔갖고 계산하시면은 요 A점에서의 최대 처짐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지워볼게요. 요거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384 2i분의 11PL의 세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계산 같은 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i분의 px의 제곱 곱하기 3l-x였잖아요. 이 공식은 길이가 L인 보의 기준이에요. 그쵸? 아마 그 영상 보시면 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요 정도로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얘는 그냥 보자마자 암기가 되어 있는 게 편해요. 지금 등분포 하중이 지금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L만큼 작용하고 있을 때 이 A점에서 최대 처짐량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암기되어 있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84 2i 분의 7 요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해주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나는 암기가 안 돼 있어라고 하면은 면적 모멘트법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이제 연습할 때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암기가 되어 있는 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은 제가 요것도 말씀드렸죠. 등분파 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아마 이전 모의고사 해설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그거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빠르게 풀게요. 시간상. 자, 어쨌든 얘랑 같대요. 최대 처짐량이 동일하기 위한. 자, 그러면은 뭐 게임 끝났죠. 요거 약분 될 거고. 그쵸? 그 남는 것은 11PL의 세제곱인데 L의 세제곱도 약분하면은 결국에 요렇게 남겠네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P였으니까 결국에 P는 11분의 7WL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암기하자. 그리고 제가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경우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공식들, 그거는 제가 집중화 중 한 번에 박살내기 있죠. 웹8보 처짐량 박살내기, 그 영상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2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정답률은 84% 정도 되네요. 요 문제는 솔직히 단면 그림이 나와 있어가지고 체감 난이도만 높게 다가오지 엄청 쉬운 문제죠. 자, X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X축에 대한, 즉 이축에 대한, 그쵸? 근데 이미 문제에서 도심 C에서의 단면 이차 모멘트가 5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도심 C에서 단면 이차 모멘트 값이 주어져 있고 다른 축에서의 단면 이차 모멘트를 구하라? 바로 떠올리셔야 되죠. 평행축 정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평행축 정리는 우리 공식 이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축에서의 단면 2차 모멘트는 도심에서의 단면 2차 모멘트 더하기 단면적 A 곱하기 A의 제곱. 이 소문자에 있는 바로 평행 이동한 거리죠. 이 대문자에 있는 단면적이고요. 자, 그러면은 그냥 이 공식 활용해서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거잖아요.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즉 이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죠. 그리고 도심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나와 있어요. 5000이라고. 그래서 5000 더하기 단면적 A는 얼마라고 나와 있죠? 10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100 곱하기 소문자 A의 제곱이죠. 소문자 A는 바로 평행 이동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요 민트 색깔 축이 있죠? 이게 도심축이잖아요. 이 도심축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파란색 축, X축으로 가려면은 평행 이동 얼마만큼 하면 돼요? 5cm만큼 하면 되죠. 여기 5cm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5cm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우리가 X축, 즉 파란색 축에 접할 수가 있다. 도심축이. 그래서 평행 이동 거리는 5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5의 제곱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5의 제곱은 25, 25 곱하기 100은 2500. 그래서 5000 더하기 2500 하면 7500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축에서의 단면 2차 모멘트 값은 75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됐죠? 뭐 요거 평행축 정리 이용하는 계산 문제 제가 이전 모의고사 해설 영상에서도 어떤 문제가 공기업 기기직 전공 필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지도 말씀드렸고요. 그 연습해보는 두 문제 한번 풀어봤었죠. 그것도 혹시 안 푸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꼭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3번 갈게요. 자, 요것도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아래 그림은 웹8보 형태의 구조다. 이때 B지점에서 발생하는 처짐이 0이 되려면 X는 얼마여야 하는가? 그쵸? 자, 지금 집중화 중 P가 이 굽혀진, 즉 보가 이렇게 굽혀진, 그쵸? 이곳에 작용하고 있죠. 굽혀진 곳에 작용하고 있어요. 자, 이때는 이 구조물이 하나로 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중화 중 P가 여기 전체에 동일하게 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근데 굽어져 있지만 이 웹8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굽어져 있지만 하나로 일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P로 누르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냥 여기 전체에 그냥 P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체로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웹8보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 집중화 중 P가 떨어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체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B지점에 집중화 중 P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굽혀진 부분에 X 떨어진 곳에 P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가 회전을 하려고 하죠. 즉 모멘트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래서 모멘트가 여기가 지금 B지점이야. B지점에서 봤을 때 얘가 이쪽으로 누르니까 결국에 이 보 전체가 이쪽으로 누르니까 이쪽으로 돌라고 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가 일로 누르고 있어. X 떨어진 거리에서. 그러니까 모멘트가 발생할 거야. 왜? 보가 회전하려고 하니까.
근데 누르는 방향이 여기니까 이 B 지점은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겠죠. 즉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이게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B 지점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근데 모멘트의 크기는 이 B 지점 기준으로 보면 이 하중이 지금 X 거리에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트는 하중 곱하기 거리니까 P 곱하기 X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멘트는 작용을 반시계 방향으로 할 건데 이 크기가 P 곱하기 X가 되겠다. 이해되시죠? 왜? B 지점에서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왜? B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멘트의 크기니까. 그래서 X 곱하기 P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일 때 우리가 처짐을 한번 따져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집중하중 P가 B 지점에 작용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외팔보 자유단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할 때 우리 자유단에서의 최대 처짐량 다 암기하고 계시죠? 바로 이거 3EI 분의 PL의 세제곱, 이거 다 암기하고 계시죠? 기본이죠. 자, 집중하중 P는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짐은 아래로 처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집중하중 P가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얘는 이 볼을 죄송합니다. 얘는 이 볼을 이렇게 아래로 처지게 해요. 이렇게.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외팔복 끝단에 모멘트 M이 작용하고 있을 때 자유단에서의 최대 처짐 양식 다 알고 계시죠? 이것도 기본입니다. 바로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거요. ML의 제곱. 이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기본식이에요.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암기하고 있어야만 하는 식들이죠. 자, 설명 안 하고 이 정도로만 갈게요. 자, 얘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모멘트잖아요. 그래서 모멘트 PX에 의해서 이 B 지점은 위로 쳐지려고 하겠죠. 왜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잖아. 그러니까 보가 들린다고. 그쵸? 보가 약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쳐지는 값이에요. 이거는. 그쵸? 즉 B 지점에서 아래로 쳐지는 얘, 그리고 위로 쳐지는 얘가 크기가 서로 동일해야만 서로 상쇄돼서 처짐이 0이 되겠죠. 그래야 보가 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결국에 그냥 얘랑 같다는 거예요. 처짐이 0이 된다. 됐죠? 그럼 계산하시면 게임은 끝났네요. 자, 계산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의 3승 3EI 나와 있고요. 그리고 2EI M은 아까 전에 우리가 크기가 PX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PX L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그냥 다 약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없어지고요. P도 없어지고. 그쵸? 그리고 L의 제곱도 요렇게 약분돼서 여기 L만 남네요. 우리 X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 X는 3분의 2L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 3번이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는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4번. 자, 요 문제는 2020년 한국 하반기 중보발전 기계직 전공 기출 문제예요. 난이도는 평이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보통 그냥 세장비 구하라고 나와 있으면은 우리 세장비가 뭡니까? 이 람다는 그쵸? K분의 L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거 그냥 바로 쓸게요. 세장비 람다는 K분의 L이다. K는 회전 반경이죠. 그래서 회전 반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요렇게 구하죠. 그쵸? A분의 I. A는 단면적, I는 단면 2차모멘트로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세장비를 구하는 문제들은 그냥 A 직접 구하고 그리고 단면 2차모멘트 I 직접 구해가지고 회전 반경 K를 구해가지고 그냥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굽힘 강성계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 만약에 굽힘 강성계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틀렸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작년 하반기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굽힘 강성계수가 무엇인지 몰라서 틀린 분들이 꽤 되신다고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좋았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난이도는 평이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풀어볼게요.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자, 세장비는 어쨌든 얘고 회전 반경 K는 얘다.
자, L은 기둥의 길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단면적 A는 알고 있네요. 여기 문제 나와 있으니까. 기둥의 길이도 알고 있네요. 결국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단면 이차 모멘트 I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됐죠? 우리 구핍 강성계수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구핍 강성계수는 뭘까요? 바로 구핍 강성계수는 이 I예요. 탄성계수 곱하기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바로 구핍 강성계수이다. 자, 문제에서 탄성계수는 나와 있어요. 탄성계수는 2잖아요. 2. 그쵸? 100기가파스칼이라고 나와 있고요. 구핍 강성계수는 800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에 그러면은 구핍 강성계수 2i를 탄성계수 2로 나눠주게 되면은 단면 2차 모멘트 i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바로 그냥 나눠주면 되겠네요. 구핍 강성계수 2i를 탄성계수 2로 나눠주게 되면 i가 나와요. 그렇죠? 자, 2i가 얼마예요? 800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탄성계수는 100기가파스칼이래요. 자, 100기가파스칼, 기가는 10의 9승이죠.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 10의 9승은 날라가죠.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 i는 8이 나오게 되는 거네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죠. 계산 편리하게 약분되라고 일부러 탄성계수를 기가로 줬네요. 10의 9승. 왜냐면 그냥 10의 9승, 10의 9승 약분시키려고. 굉장히 센스 있는 문제죠. 자, 어쨌든 단면 2차 모멘트는 8이다. 자, 그러면 우리 회전 반경 K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루트 A분의 A 얼마예요? 단면적 2라고 나와 있어요. 단위는 생략할게요. 어차피 약분 될 테니까. 약분이 아니라 어차피 미터의 제곱이 남겠네요. 자, 어쨌든 단면적은 2. i는 8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8. 그래서 루트 4. 루트 4는 2죠. 그래서 회전 반경은 2m가 나오죠. 자, 그럼 우리 세장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세장비는 람다는 K 얼마? 2m. 그리고 보이 길이 얼마? 5m. 기둥의 길이죠. 그래서 2분의 5, 2.5. 답은 1번이다. 그냥 이렇게 쉽게 푸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구핍 강성계수가 2i다. 요것만 알고 계셨으면 굉장히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죠. 하지만 구핍 강성계수를 모르고 계셨더라면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5번 바로 가볼게요. 자, 5번 2차원 흐름장에서 V세타가 일정하대요. 그때 원점을 지나는 유선의 방정식은 얼마냐? 이런 문제 가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유선의 방정식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는 지금 2차원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 2차원 유동장에서 유선의 방정식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유선의 방정식이죠. 이거는 2차원일 때 유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럼 3차원 유동장에서의 유선의 방정식은 뭘까요? 3차원은 그냥 Z선분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Z선분만 더 추가해 주시면 바로 3차원 유동장에서의 유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2차원 유동장에서 우리 유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이 빨간색 부분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얘만 이용하면 돼요. 자, 보라색으로. 자, 유속 성분 다 나와 있어요. U가 V 사인 세타래요.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얘가 V 사인 세타다. 그쵸? 그리고 V는 소문자 V예요. 그래서 V는 대문자 V 코사인 세타. 그냥 대입만 한 거죠. 자, 크로스로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값은 서로 같죠? 그래서 V 사인 세타 dy는 V 코사인 세타 dx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자, 그럼 VV 약분 되겠네요. 자, 약분하면 이렇게 없어지고요. 결국에 남는 건 사인 세타 dy, 코사인 세타 dx가 나오죠. 자, 양변을 적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할게요. 적분을 하면
인테그랄 요렇게 씌워주시면 되죠. 됐죠? 어차피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사인 세타 y가 나오고요. 그쵸? 그리고 코사인 세타 x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쵸? 왜냐면은 우리 인테그랄 dy 하면은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1이 숨어져 있다니까. 1을 y에 대해서 적분해 보세요. 그럼 y 나오잖아요. 그쵸? 1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우리 x 나오는 거고. 그쵸? 적분 지금 하는 거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최종적으로 얘가 나왔어요. 그쵸? 근데 유선의 방정식, 즉 y는 어쩌고 저쩌고 이걸 구하라는 거니까. 자, y만 남기고 넘기면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x가 나오게 되네요. 자, 우리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잖아요. 아, 글씨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죠.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자, 그럼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라고 하죠. 그래서 역수시키면은 이게 되겠죠. 요렇게 사인분의 코사인. 결국에 사인분의 코사인은 얘잖아요. 그래서 코탄젠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y는 코탄젠트 세타 곱하기 x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요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2차원 유동장에서 유선의 방정식 알고 있는가? 바로 요거. 또는 3차원 유동장에서의 유선의 방정식은 Z 성분만 포함시키면 된다. 그래서 유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어. 이게 키포인트였죠. 나머지는 그냥 대입해가지고 그냥 식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적분시키면 되는 게 답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유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6번 바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도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지 결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정답률이 은근히 좀 낮았어요. 자, 혹시나 틀리신 분이 계신다면 그냥 한번 들으면서 마치 책 보듯이 아니면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 보듯이 그냥 이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동력기관이 350도의 열원과 50도 열원 사이에서 작동되고 있다. 이 동력기관의 열효율은 동일한 온도 사이에서 작동되는 카르노 엔진이 갖는 열효율의 60%이다. 이 동력기관의 열효율은 약 몇 퍼센트인가? 그렇죠? 자, 카르노 엔진이 갖는 열효율이래요. 카르노 사이클은 우리가 이상적인 사이클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우리 카르노 사이클 공식 다 알고 계시잖아요. 딱 그냥 기본만 쓸게요.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은 문제풀이 어떻게 포인트 잡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연관된 여러 가지 기출 개념이나 중요한 개념들을 언급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카르노 사이클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제가 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자, 어쨌든 이거는 문제풀이니까 빠르게 풀게요. 우리 카르노 사이클 효율 구하는 거 이거죠. T1은 고열원의 온도, T2는 저열원의 온도예요. 여기서 온도 그냥 나와 있는 거 대입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섭씨 온도가 나와 있으니까 절대 온도로 바꿔갖고 나와야겠죠. 절대 온도로 바꿔서 대입을 해야겠죠. 자, 1- 왜 동일한 온도에서 작동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자, 고열원의 온도는 350도야. 근데 273을 더해야겠죠. 절대 온도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273을 더하면 623이 나와요. 켈빈. T2는 323이 나오겠네요. 요거 계산하시면은 48% 정도가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전에 이 문제 다 풀어봤으니까. 자, 이 48% 이게 바로 카르노 엔진의 효율이죠. 근데 어떤 동력기관이 이 효율의 60%래요. 그럼 0.48에다가 60%니까
0.6 갖다 곱하면은 이 동력기관의 효율이 나오겠죠. 곱하면 대략 0.3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하고만 이 문제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하고. 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프란틀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암기사항이 되어 있어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차원수들은 꼭 숙지하고 암기해 주셔야 돼요. 숙지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쉽고, 만약에 나 그냥 무차원수 몰라도 되겠지, 안 나오겠지, 귀찮아서 그냥 스킵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 그런 문제 유형들이에요. 자신이 열심히 무차원수에 대해서 공부하면 무차원수 문제 나오면 굉장히 쉬워요. 모든 공부가 그렇듯. 자, 어쨌든 바로 볼게요. 프란틀 수는 열 전달 계수에 대한 운동량 전달 계수의 비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 프란틀 수 있잖아요. 얘는 열 전달 계수 분의 운동량 전달 계수예요. 운동량 계수라고 쓸게요. 전달 계수인데. 그리고 뭐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K분의 정합 비열 곱하기 뮤. 그쵸?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이다. 우리 그것도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A에 대한 B, A에 대한 B는 A분의 B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열 전달 계수에 대한 운동량 전달 계수의 B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지울게요. 자, 2번. 프란틀 수가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열 경계층 두께가 유동 경계층 두께보다 작다. 틀렸어요. 두께보다 커요. 자, 열 경계층이라는 것은 유체 흐름상에서 온도 구배가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핵심만 아셔도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열 경계층이라는 것은 유체 흐름상에서 온도 구배가 있는 영역을 말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프란틀 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런 조건일 때에는 열 경계층 두께가 유동 경계층 두께보다 작습니다. 됐죠? 만약에 프란틀 수가 1이라면 열 경계층 두께랑 유동 경계층 두께가 서로 같아요. 그리고 프란틀 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열 경계층 두께가 유동 경계층 두께보다 큽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지울게요. 캡처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다. 자, 3번. 프란틀 수는 누셀 수를 표현하는데 사용한다. 우리 누셀 수는 이거 중요해요. 스탠턴 수 곱하기 레이놀즈 수 곱하기 프란틀 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턴 수는 영어로 그냥 ST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누셀 수는 스탠턴 수 곱하기 레이놀즈 수 곱하기 프란틀 수이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탠턴 수 얘를 생략해도 누셀 수를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셀 수는 레이놀즈 수 곱하기 프란틀 수 이렇게 두 가지만 곱해도 충분히 어떤 열 전도나 열 대류를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스탠턴 수는 생략하기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누셀 수를 표현할 때에는 스탠턴 수 곱하기 레이놀즈 수 곱하기 프란틀 수이다. 요 세 가지 다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스탠턴 수는 생략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해석상 문제가 거의 없어서. 자, 요게 어디에 나왔었죠? 옛날에 바로 한국 서부발전 2019년 하반기 때 한번 기출이 됐었죠. 어떻게 나왔냐? 다음 중 누셀 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보기에 레이놀즈 수 곱하기 프란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레이놀즈 곱하기 프란틀 수였겠죠.
왜? 스탠턴 수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요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란틀 수는 누세 수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맞는 말이죠. 넘어갈게요. 자, 보기 4번. 자, 프란틀 수는 대부분 액체에서 1보다 커요.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물 같은 거 있죠. 대표적인 액체. 얘 같은 경우가 프란틀 수가 한 1에서 10 정도 돼요. 뭐 요 정도까지도 챙겨가시면 더 좋겠죠. 저 어쨌든 요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이 문제는 이제 제가 너무 많이 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바로 아셔야 돼요. 보자마자 2번 가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비커즈 경도시험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자, 단 P는 시험화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커즈 경도시험법에서 시험화중은 단위가 무조건 킬로그램 F예요. 이것까지도 숙지해야 돼요. 그리고 D는 아브네이 대각선 길이에요. 됐죠? 자, 1번 볼게요. 136도의 다이아몬드 사각줄을 사용하는 경도시험법이다. 맞는 말이죠. 대면각이 136도인 다이아몬드 압입자를 이용하는 게 바로 비커즈 경도시험법이죠. 그래서 대면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136도예요. 됐죠? 요거 암기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비대 136만 원. 요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야, 너네 집 비대 못 쓰냐? 나 136만 원짜리 비대 쓰고 있어. 야, 너 고급 비대 쓴다. 요렇게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비대 136만 원짜리를 사용한다. 자, 왜 비대 136만 원이냐? 비커즈 경도시험법이고요. 비커즈 경도시험법은 바로 아브네이 대각선 길이로 경도를 측정하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압입자인데 대면각이 몇 도? 136도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비대 136만 원 요 암기법 대학교 때 4학년 때 그때 일반 기기기사 처음 취직할 때 암기했던 암기법이에요. 아직까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죠. 자, 현타 오지만 이 정도는 알자. 자, 2번 볼게요. 비커즈 경도값을 구하는 공식. 이거 저번 모의고사에서도 했었죠. 왜 했었죠, 그때? 비커즈 경도를 계산하는 그 문제는 바로 발전소에서 기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에 한번 수록을 했었었죠. 자, 공식 어떻게 되죠? D의 제곱 분의 1.854 곱하기 P. 여기서 D는 대각선 길이, P는 시험화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모의고사에서 이 계산 문제 한번 냈을 때 P를 90으로 줬었고 D를 3으로 줬었죠. 그쵸? 혹시 안 푸셨으면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왜? 이거 계산하는 문제 어디에 나왔다고요? 발전소에 나왔었다니까요, 옛날에. 또 나올 거예요. 기출된 것들은 계속 돌고 도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P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네요. D의 제곱이에요, D의 제곱. 그래서 틀렸어요. 이 D를 때로는 L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각선의 길이니까. 요거까지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비커즈는 비대 136만 원 요걸 생각하자. 비커즈 경도시험법은 대각선 길이로 경도를 측정하고 대면각이 136도인 다이아몬드 압입자를 사용한다. 됐죠? 자, 보기 3번. 뭐 지라강이나 얇은 시로의 경도 측정에 사용한다. 이 정도는 뭐 비커즈 경도시험법 특징이니까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4번에서 스크래치 이용하는 경도시험법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스크래치를 이용하는 경도시험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스크래치를 이용하는 경도시험법은 모스 경도시험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요 정도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모스 경도시험법, 바로 스크래치를 이용하는 경도시험법이다. 재료를 스크래치 내는 거야. 즉 긁는 거예요. 긁는 거. 됐죠? 자, 9번 갈게요. 자, 이 문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압력이 10kPa에서
그쵸? 가역 드온 팽창 과정을 거쳐서 5kPa로 압력이 감압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감압된 상태에서 가역 단열 팽창 과정을 거쳐서 1kPa로 감압되었대요. 이때 1kPa에서 부피는 10kPa에서 부피 몇 배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계를 설정하시면 돼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10kPa 압력일 땐 초기 상태잖아요. 초기 상태. 그러니까 얘를 1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가역드온 팽창 과정을 거쳐서 5kPa의 압력이 됐죠. 그래서 이 5kPa일 때, 이때를 2번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역 단열 팽창 과정을 거쳐서 1kPa로 감압됐죠. 그래서 1kPa일 때, 이때를 3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1kPa에서의 부피는 10kPa 부피 몇 배인가라고 나왔죠. 자, 우리가 1kPa일 때는 3번 과정이라고 본다고 했죠. 결국에 이 3번 과정에서의 부피는 10kPa, 이때는 1번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V1의 몇 배야?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단계가 3단계잖아요. 10kPa 단계, 그 다음에 등온 팽창 과정 거쳐서 5kPa, 그때가 2번 과정. 그리고 단열 팽창 과정을 거쳐서 1kPa, 그때 1kPa이 최종적인 과정이잖아요. 그게 3번 과정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그래갖고 결국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 몇 배냐 물어봤으니까. 자, 차근차근 식을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상기체 해석 과정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상기체라고 나와 있어. 자, 이상기체 보자마자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로 이거. PV는 MRT. 자, 가역 등온 팽창 과정이니까 이 온도 T가 일정하죠. 등온이니까. 즉, 온도는 상수 취급해도 된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상수 취급해도 돼. 왜? 등온 상태니까. 질량도 상수야. 기체상수 R도 상수야. 결국 상수 곱하기 상수 곱하기 상수니까 요거 다 상수네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겠네. 아,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어떠한 상수로 일정한 값을 갖는구나. 바로 컨스탄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우리 등온 과정일 때 이런 식 나오잖아요. 압력 곱하기 부피 항상 일정해. 따라서 변화 전의 압력과 변화 전의 부피를 곱한 값은 변화 후의 압력과 변화 후의 부피를 곱한 값과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항상 어차피 곱해봤자 항상 어떤 상수로 컨스탄트 할 거니까. 자, 여기서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압력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지울게요. P1 10이죠. P2는 얼마? 5죠, 5. 아까 5kPa일 때 압력 우리 2번 과정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V2 이렇게 되네요. 자, 약분 처리하면은 결국에 V2는 2V1이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식을 뽑아냈습니다.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요 식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자, 두 번째는 5kPa 압력에서 단열 팽창 과정을 거쳐서 1kPa이 되었대요. 자, 단열 과정이죠. 그래서 단열 과정 보자마자 식을 떠올리셔야 되죠. 바로 뭐죠? 이거. 이게 우리 단열 과정일 때 식이잖아요. 이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래다가 써놨었어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 단열 과정 보자마자 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자, 지금 근데 이게 여기서 1번이라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초기 상태. 그쵸? 2번은
변화 후의 상태, 최종 상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우리가 임의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가정을 했었죠. 지금 가역 단열 팽창에서 1kPa로 감압되었다고 했죠. 즉 5kPa에서 1kPa로 감압이 됐어요. 이게 지금 가역 단열 팽창 과정이잖아요. 그럼 얘가 초기 상태가 되잖아. 그쵸? 그 얘가 최종 상태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5kPa일 때 그때 우리가 과정 몇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2번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1kPa 압력일 때의 과정을 우리가 3번 과정이라고 제가 임의로 가정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수치만 그냥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실제로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풀 때는 그냥 대입한 다음에 내가 아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설명하긴 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국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원이 초기 상태잖아. 근데 초기가 가역 단열 팽창에서는 우리가 2번으로 가정했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2번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3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3번, 얘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주어진 정보는 변화된 압력들이 있고 그리고 부피를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온도식은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 이 두 식만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우리 P2, P3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 K는 비열비죠. 비열비도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 지금 정합비열이 2R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아시죠? 정합비열 CP 빼기 정적비열은 바로 기체상수 R이다. 기본적인 거죠. 자, CP가 2R이래요. 그래서 2R-CV 해주면 이게 R이래요. 자, 그럼 CV가 얼마입니까? CV가 바로 R이 나오죠. 자, 우리 비열비는 CV분의 CP잖아요. 즉 정적 비열분의 정압 비열. 자, CV가 R이야. CP가 2R이야. 즉 R분의 2R이니까 비열비 K는 2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냥 우리 비열비 2 구했네요.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V2, V3. 비열비는 2니까 2-1이네요. 그래서 1승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자, P2는 얼마? 아까 2번 과정일 때 요게 지금 2번 과정이잖아. 2번 과정. 2번 과정일 때 5kPa이라고 했죠. 그래서 5.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P3는 요 3번 과정이죠. 그래서 1. 자, K 얼마? 2였죠. 2분의 2-1이네요. K-1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네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럽긴 한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거 좀 지울게요. 괜히 썼다. 자, 얘를 요렇게 와서 계산하면 V2는 5분의 1, 2분의 1승 곱하기 V3가 되네요. 자, 아까 우리가 요거 구했었잖아요. V2는 2V1이다. 자, 대입하시면 돼요. 2V1.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우리 2분의 1승은 루트잖아, 루트. 그쵸? 그래서 5분의 1 루트가 되는 거죠. 루트 5분의 1. 자, 루트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얘가 요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몇 배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V1분의 V3야.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 2루트 5가 나오고요. 이게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 2루트 5배가 나오는 거네요. 2루트 5는 루트 20이잖아요. 그렇죠? 루트 20은 4점 몇몇이 되겠네요. 루트 16보다 크니까. 그래서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느라 좀 오래 걸린 거지 실제로 푸실 때에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냥 가역 등온 팽창 과정이니까 아까 우리가
그 식 하나 나왔고, 그리고 단열 과정일 때 우리가 공식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냥 식을 짬뽕하는 겁니다. 그냥 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냥 계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바로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재결정 온도가 가장 높은 금속 보자마자 1번 가시는 겁니다. 이거 재결정 수치 같은 거 암기되어 있어야 해요. 왜? 공기업 기계직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그냥 재결정 온도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기출이 돼요. 만약에 수치를 몰랐어. 그러면은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결정 수치는 어느 정도 여러 금속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금속들에 대한 재결정 수치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도 나와요. 그냥 재결정 온도 수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높은 금속 뭐야? 이럴 때 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재결정 수치를 암기했는데 까먹었어. 또는 미처 암기를 못했어. 이때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결정 온도를 예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금속은 다 용융점이 있잖아요. 녹는 온도. 우리가 금속의 용융점을 TM이라고 놓으면 이 용융점의 절대 온도 값에 우리 절대 온도는 273 더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용융점 온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금속 용융점이 A라는 금속의 녹는 점, 용융점이 100도예요, 섭씨. 그러면은 이 TM은 절대 온도로 환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73 더하니까 373 켈빈 온도가 되겠네요. 자, 어쨌든 재결정 온도를 예상하는 방법은 이 온도에다가 중요한 거는 절대 온도로 환산해 줘야 돼요. 이 온도에다가 0.3에서 0.5를 곱하시면은 재결정 온도 범위가 나옵니다. 그럼 대충 이 금속의 재결정 온도 값이 나오는 거예요. 단위는 당연히 켈빈 온도로 나오겠고요.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곱하기 0.5 됐죠? 요거는 범위예요. 그래서 이 용융점이 100도인 금속의 재결정 온도는 대충 이 범위 안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단위 조심해 하셔야 돼요. 켈빈 온도예요. 절대 온도. 그리고 TM 항상 이거는 절대 온도로 환산해 주시고 요걸 곱해야 된다는 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위식을 통해서 만약에 금속 용융점 온도가 이제 온도 같은 것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위식을 통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재결정 온도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0.3에서 0.5를 곱하잖아요. 결국에는 금속 용융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결정 온도도 비례해서 높은 값을 갖겠죠.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모르시면 용융점이 높은 금속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나 용융점 수치도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결정격자의 특징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용융점 높은 것을 고르면 된다고 했잖아요. 왜? 용융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결정 온도도 비례해서 높은 값을 가지니까. 위에서 이거 설명했던 것처럼. 근데 내가 용융점 수치도 모르겠어. 여러분, 근데 용융점 수치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암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까먹었어. 또는 실제 시험이라서 긴장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 아니면 나는 귀찮아서 아예 암기 안 했어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은 결정격자 특징을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보통 채심 입방 격자들이 그쵸? 보통 채심 입방 격자들의 금속이 용융점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몰리브데넘 채심 입방 격자죠. 아연 조밀 육방 격자죠. 은 면심이고요. 백금도 면심 입방 격자입니다. 자, 결정 격자 특징 중에서 채심 입방 격자가 용융점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몰리브데넘, 즉 몰리브덴이 채심 입방 격자는 얘 혼자 채심 입방 격자가 용융점이 가장 높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럼 얘도 재결정 온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요렇게 유추하시고 1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제가 팁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결정 온도 수치랑 용융점 수치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혹시 모르거나 실제 시험에서 까먹었을 때 이렇게 여러 결정 구조의 특징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된다는 팁을 드리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결정 온도는 뭐 1시간 안에 95% 이상 재결정이 생기도록 가열하는 온도. 이건 뭐 당연한 기본적인 정의고요. 제가 여기 표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이 정도는 우리 좀 암기하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융점 온도는 제가 뭐 표로 정리를 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이거 찾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책에 나오는 것들 몇 가지는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들 밑에 있는 표, 이건 매우 중요하죠. 이건 그냥 다 암기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중 채심 입방격자의 금속으로 옳지 못한 것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채심 입방격자는 용융점이 높다. 요 특징 연관시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융점이 높으면은 재결정 온도도 비례해서 높은 값을 가지니까 이 문제에서는 채심 입방격자를 갖는 몰리브데넘이 재결정이 가장 높은 금속이 아닐까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